12월의 차가운 새벽, 72살의 박정옥은 힘겹게 리어커를 끌고 얼어붙은 언덕길을 내려오는 중이었어요. 70이 넘은 몸으로 하루 종일 폐지를 주어도 몇천 원밖에 되지 않았죠. 하지만 그것마저 하지 않으면 하루도 버틸 수가 없었어요. 빙판길이 시작되는 언덕 초입. 얼음판에 미끄러지기 시작한 리어커가 무시무시하게 속도를 올리며 정욱의 몸을 끌고 내려갔습니다. 넘어지지 않으려 발버둥 치던 정욱의 다리가 꺾였고 결국 리어커를 놓쳐버렸어요. 바로 그때 차량의 급브레이크 소리가 골목을 찢었습니다. 리어커를 피하려고 핸들을 틀었던 차가 정욱을 향해 돌진했어요. 순간 정욱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무섭지도 않았고 피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어요. 정욱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이제 그만 끝났으면 좋겠다. 정욱은 조용히 속삭였어요. 차는 정욱의 몸을 스치며 지나갔고 정욱은 빙판 위로 쓰러졌습니다. 머리에서 붉은 피가 흘러나왔어요. 폐지 더미는 사방으로 흩어지며 골목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정욱은 차가운 빙판 위에 누운 채 의식이 점점 흐려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편안했어요. 이제 갈 수 있어. 정욱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뒤 사이렌 소리가 울리며 구급차가 도착하고 정욱은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던 중 차트를 보던 간호사가 멈칫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가 비어 있었기 때문이죠. 수술 동의를 받을 사람이 없다는 말이 오가며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병원 앞을 지나던 한 남자가 그 소란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40의 나이에 청암의료재단 이사장 자리에 오른 강도윤이었습니다. 도윤은 들것에 실린 정욱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는데도 이상하게 눈을 뗄 수가 없었죠. 도윤은 망설이지 않고 짧게 말했습니다. 재단 긴급의료 코드 적용하세요. 사람부터 살려야죠. 도윤의 말에 의료진이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도윤의 시선이 침대 밖으로 나온 정욱의 손등에 멈췄습니다. 오래된 화상 흉터였죠. 도윤은 그 흉터를 보는 순간 숨이 목에 걸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유 없이 가슴이 아릿했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그때 감겨있던 정욱이 잠깐 눈을 떴어요. 짧은 순간 정욱과 도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러나 정욱의 눈이 곧바로 감기며 응급실로 옮겨졌어요. 도윤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욱이 눈을 떴을 때 천장의 하얀 형광등이 눈을 찔렀습니다. 어디선가 소독약 냄새가 났어요. 병원이었죠. 정욱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낯선 병실, 낯선 침대, 그리고 팔에 꽂힌 링거줄이 보였어요. 살아있다는 걸 깨달은 순간 정욱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또 살아났을까? 입술을 깨물며 눈을 감았어요.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온몸이 아팠습니다. 갈비뼈가 쑤시고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하지만 그 통증보다 더 아픈 건 따로 있었죠. 자신을 기다리거나 슬퍼해 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정욱은 천천히 숨을 내쉬며 몸을 움츠렸어요. 간호사가 커튼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깨어나셨네요. 몸은 좀 어때요? 무표정한 얼굴로 체온계를 확인하고 차트에 뭔가를 적었어요. 정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나갔죠.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정옥은 천장을 바라봤어요. 병원비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나올까? 입원비는 또 얼마나 될까? 폐지를 주워 번 돈으로는 하루 끼니도 간신히 때우는 형편이었어요. 이 병원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때 옆 병상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젊은 여자가 누운 어머니에게 물을 먹여주며 살뜰히 챙기고 있었죠. 엄마, 천천히 드세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정옥의 가슴이 쿡 찔렸습니다. 기억 속에 묻어두었던 얼굴 하나가 불쑥 떠올랐죠. 아들 윤이었습니다. 34년 전 남편이 친구 보증을 잘못 써서 재산을 모두 잃었어요. 빚쟁이들이 문을 두드리고 집에서 쫓겨나 여기저기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죠. 6살이던 아들 윤희를 고아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옥과 남편은 부둣가에서 공사판에서 어디든 닥치는 대로 일했어요. 1년만 버티면 1년만 악착같이 돈을 모으면 윤희를 다시 데려올 수 있다고 믿었어요. 1년 후 두 사람은 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어요. 윤희가 사라졌습니다. 원장의 말에 정옥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죠. 전국을 찾아 헤맸습니다. 경찰서,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공원, 골목골목을 뒤졌어요. 하지만 아들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전국으로 윤희를 찾아다니던 중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정옥은 혼자 남았어요. 남편과 아들을 잃고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었죠. 아들을 고아원에 맡긴 그날이 평생의 한으로 남았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검사비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규정대로 나온 금액입니다. 병원비 문제로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목소리였죠. 그 소리만 들어도 정옥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정옥은 눈물을 훔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문 너머 복도에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제 정신이 흐려지던 순간 저 남자의 슬픈 눈과 마주쳤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심장이 저릿하게 떨렸습니다. 남자는 잠시 정옥을 바라보다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정옥은 그의 뒷모습을 따라 시선을 옮겼어요. 왠지 모르게 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나이 먹으니 눈물만 많아지네. 주책이다 주책. 정옥은 스스로를 탓하며 오래도록 복도를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결국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글자는 흐려졌고 계속 같은 곳만 반복해서 읽고 있었죠. 계속 떠오르는 건 하나뿐이었어요. 어제 본 그 노인의 피에 젖은 손, 그리고 손등에 있던 화상 흉터였습니다. 오래되고 거칠게 아문 상처였죠. 그걸 본 순간부터 가슴 한구석이 아렸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쓰이는 걸까? 도윤은 전산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환자명을 검색하자 정보가 떴어요. 이름은 박정옥, 나이는 72이었습니다. 주소는 쪽방촌, 직업란은 비어 있었어요. 보호자 연락처도 없었죠. 그저 가난한 독거노인일 뿐이었습니다.
특별한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도윤은 화면을 끄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그때였어요. 아무 예고도 없이 머릿속에서 울먹이는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엄마 많이 아파? 도윤은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내가 언제 이런 말을 했지? 그건 어릴 적 자신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이런 말을 했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고 손이 떨렸습니다. 창밖을 향해 걸어가 유리에 이마를 기댔죠.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왜 이러는 거지 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가슴속을 휘저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조각을 찾은 것 같은, 하지만 그게 뭔지는 모르는 혼란스러움이었습니다. 도윤은 책상 앞으로 돌아와 내선 전화를 눌렀습니다. 비서실장, 지금 좀 올라와 주세요. 잠시 후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였어요. 이 말을 꺼내는 순간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죠. 한 환자에 대해 알아봐야 할 게 있습니다. 환자요? 비서실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윤이 직접 환자 개인에 대해 조사를 지시한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어제 응급실로 왔던 박정욱이라는 분. 도윤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과거 기록, 가족관계, 주변 인물까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세히 알아봐 주세요. 알겠습니다만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비서실장의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도윤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나조차도 이유를 모르는데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드시요. 도윤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조용히 진행해 주세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요. 비서실장은 더 묻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서실장이 나간 뒤 도윤은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병원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저 어딘가에 그 노인이 누워 있을 거였습니다. 혼자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병실에서요. 도윤의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도윤은 억지로 시선을 서리로 돌렸습니다. 지금은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최근 병원 운영 전반에서 이상한 조짐들이 계속 눈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특정 병동에서 같은 검사들이 반복되고 있었고, 재원 기간이 유난히 길어지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난 환자 민원까지 겹치며 병원 안의 공기가 서서히 변하고 있었죠. 도윤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이 병원 안 어딘가에서 분명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병원 입원 사흘째 아침 병실에 계속 누워있던 정옥은 병실 안이 답답하게 느껴져 잠시라도 움직여보려 병실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몇 걸음 옮기자마자 갑자기 어지럼증이 밀려왔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정옥이 다리에 힘이 빠지고 휘청하자 빠른 발걸음 소리가 다가와 정옥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강도윤이었습니다. 도윤이 잡아준 덕분에 정옥은 겨우 중심을 잡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정옥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도윤의 손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매가 살짝 거쳐 올라가 있었고 그곳에 오래된 흉터가 있었습니다. 손목 안쪽 선명한 화상 자국이었죠. 정옥은 자기도 모르게 숨을 삼켰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고 손이 떨렸습니다. 윤희가 6살 때 싱크대 위에 올려둔 뜨거운 냄비를 잡으려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정옥이 깜짝 놀라 달려가 아이를 막는 순간 냄비가 기울어지며 뜨거운 국물이 쏟아졌습니다. 정옥이 냄비를 막으려 팔을 뻗었지만 국물은 둘에게 쏟아졌죠. 정옥은 팔목에, 윤희는 팔등에 화상을 입었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윤희와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모양으로 이사님의 팔목에 흉터가 있는 걸까요? 정옥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도윤 역시 정옥의 환자복 사이로 드러난 팔을 보는 순간 자신이 본 적 있는 것 같은 오래된 상처가 남아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조여들었습니다. 사실 도윤은 오늘도 병원을 둘러본다는 핑계로 의도적으로 정옥의 병실 쪽으로 발길을 옮기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정옥의 눈이 붉어지자 도윤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어르신, 많이 아프세요? 도윤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정옥이 고개를 저으며 고개를 든 순간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오른쪽으로 살짝 갸웃하며 왼쪽 눈썹을 살짝 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건 남편의 버릇이었고 어린 윤희의 버릇이기도 했습니다. 당황했을 때 나오는 버릇이었죠. 남편과 똑같은 버릇을 가진 어린 윤희를 보며 피는 못 속인다니까 하며 웃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정옥은 기어이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정옥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정옥은 당황해 돌아섰습니다. 서둘러 병실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도에 남겨진 도윤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복도의 간호사들과 직원들이 호기심 어린 눈길로 도윤을 바라보고 있었죠. 이사라는 직책 때문에 도윤이 나타나면 늘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다녔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도윤은 그들의 시선을 피해 비상구로 향했습니다. 비상구 문을 열고 계단 참에 섰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바로 그때 아래층에서 소리 죽여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위에서 또 검사 일정 바꾸라잖아. 이상하지 않아? 요즘 자꾸 이상한 걸 시켜. 물품 처리 목록도 이상해. 뭔가 숨기는 것 같아.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지자 도윤은 재빨리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 참에 멈춰서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병원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반드시 밝혀내야 해. 도윤은 낮게 중얼거리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정옥은 마음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깜빡였지만 정옥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팔목에 있던 흉터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위치, 그 모양 모든 게 윤희와 똑같았습니다. 정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전 잃어버린 아들이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34년 전 윤희를 고아원에 맡기고 돌아서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고아원 문 앞에서 작은 손을 흔들며 서 있던 6살 윤희. 울음을 꾹 참은 얼굴로, 그러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인 채 이렇게 말했죠. 엄마 아빠 빨리 와요. 윤희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 떨리던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얼굴이 떠오르자 정욱의 가슴이 그대로 무너져 내렸어요. 그때 뒤돌아보지 말고 윤희를 안고 나왔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함께 있었어야 했어요. 하지만 정욱과 남편은 돌아섰습니다. 1년만 참으면 된다고, 1년만 돈을 모으면 다시 데려올 수 있다고 믿었죠. 부둣가에서, 공사판에서, 식당에서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쪽방에 돌아와 쓰러져 잤습니다. 윤희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았죠. 1년이 지나고 정욱과 남편은 기쁜 마음으로 고아원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원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윤희가 사라졌습니다. 원장의 말에 정욱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사라졌다니? 남편이 원장의 멱살을 잡자 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윤희에게 내일 부모님이 오신다고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윤희가 친구들한테 엄마 아빠 마중 나간다고 했대요. 어린 마음에 신이 나서 나간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정욱 부부의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윤희를 찾기 시작했어요. 전단지를 붙이고 소문을 묻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길 위를 떠돌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윤희를 찾으러 지방으로 내려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욱은 그 후로 인생의 빛이 꺼져버렸어요. 남편도 아들도 잃었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었죠. 아무리 가난해도 윤희와 함께 있었어야 했어. 그 죄책감 속에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정욱은 베개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윤아,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같은 시각 병원 이사장실. 도윤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밀려드는 기억에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누군가를 향해 울음을 삼키며 열심히 손을 흔들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도윤은 서랍을 열어 습관처럼 나무 코끼리 인형을 꺼내 손에 쥐었어요. 투박하고 못생긴, 손때가 잔뜩 묻은 작은 인형이었죠. 어릴 적부터 늘 곁에 있었지만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던 물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인형을 손에 쥐는 순간 잊혀졌던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여보, 코끼리가 너무 못생겼어. 코끼리는 듬직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윤아? 응. 아빠가 만들었으니까 좋아. 아이고, 우리 아들밖에 없다. 너무나 생생한 목소리였습니다.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였죠. 도윤은 손을 떨며 인형을 내려놓았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윤이라고 불렀어. 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도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부모님께 물어봐야겠어.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죠. 도윤은 급히 코트를 집어들고 양부모가 계신 집으로 향했어요. 30분이면 도착하는 한남동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저택 앞에 도착했어요. 도윤은 차에서 내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양어머니 김미희가 반가운 얼굴로 맞이했어요. 도윤아, 이 밤에 어쩐 일이야? 하지만 도윤의 표정을 보자 미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들, 무슨 일 있니?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어요.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도윤과 미희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양아버지 강윤식도 소파에서 일어나 도윤을 맞았어요. 이 밤에 웬일이냐? 어서 와라. 도윤은 급한 마음에 자리에 선 채 긴장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혹시 말이 목에 걸렸습니다. 제가 혹시 버려진 아이였나요? 거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강윤식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윤아, 하나만 물어보자. 내 아들로 살면서 그동안 한 번도 묻지 않았던 걸 왜 지금 와서야 묻는 거냐? 김미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요즘 들어 자꾸 이상한 기억이 떠올라요. 어릴 때 기억 같은데 확실하지 않아서요. 확인하고 싶습니다. 김미희와 강윤식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윤식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제는 때가 됐나 보구나. 김미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앉아라, 도윤아. 얘기해 줄게. 도윤은 천천히 소파에 앉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김미희가 잠긴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34년 전 겨울 저녁이었어. 장을 보고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차 앞으로 어린아이가 쓰러졌어. 김미희가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우리 차에 부딪힌 건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었어. 너는 이미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김미희가 목이 메이자 강윤식이 말을 이었어요. 급히 병원에 데려갔어.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내가 깨어났을 때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 자기 이름도 부모님도 어디서 왔는지도. 의사 말이 사고 전부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하더구나. 영양실조에 가까웠지. 김미희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우리는 사고를 낸 죄책감에 괴로워했단다. 경찰에 신고하고 내 부모님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가 보호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내가 우리를 보고 갑자기 엄마 아빠라고 부르며 매달렸어. 강윤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불임이었어. 그런데 내가 나타난 거야. 우리 부부는 하늘이 보내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했어. 그렇게 입양 절차를 밟고 지금까지 키웠단다. 도윤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해서 도윤은 청암의료재단의 후계자로 자라게 되었던 거였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친부모님에 대한 정보가 없었나요? 김미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런 정보도 없었어, 도윤아. 경찰도 병원도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어. 내 주머니 속에 작은 나무 코끼리 인형만이 너의 유일한 소지품이었단다.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이름도 기억하지 못했다고요? 그래. 너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 그래서 우리가 도윤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소리만 째깍거어요.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를 키워주셔서요. 도윤아 김미희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가 뭐래도 너는 우리 아들이야. 알지?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아요. 저를 얼마나 사랑으로 키워주셨는지 너무 잘 알아요. 사랑합니다. 도윤은 두 분을 안아드렸어요.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정옥은 병원 복도를 운동 삼아 천천히 걷고 있었어요. 복도 끝 외진 코너를 돌아가려던 순간 살짝 열린 문틈으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옥은 본능적으로 몸을 숨기고 벽 뒤에 몸을 붙였어요. 너는 시키는 대로 해. 내가 다 처리할 테니까. 하지만 부원장님, 이번엔 환자가 중태에 빠졌습니다. 만약 들통나면 들통날 일 없어. 차트는 이미 수정했고 관련된 직원들도 입 막았어. 들통나면 이사장한테 덮어 씌울 거야. 어린 놈이 이사장이랍시고 설치는 꼴을 이제 그만 볼 때도 됐지. 정옥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순간 정옥은 증거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있는 정옥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한동안 얘기를 계속하던 그들의 목소리가 문 쪽으로 가까워졌습니다. 정옥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서둘러 뒤돌아 자리를 떴어요. 병실로 향하는 정옥의 다리가 후들거리고 가슴이 벌렁거렸습니다. 왠지 모를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복도를 걷는데 자신의 병실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정옥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도윤이었어요. 도윤은 정옥의 병실 문 앞에 서서 고개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더니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돌아섰어요. 정옥은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마도 왼쪽 눈썹을 올리고 있겠지. 6살에 헤어진 윤희가 지금은 40살이 되었을 거였습니다. 저 이사님이 윤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정옥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정옥은 도윤을 부르고 싶었지만 차마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만약 맞다고 해도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나타난 엄마를 윤희가 좋아할까? 정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사이 도윤은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가 가슴을 아프게 건드린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이사장 창가를 서성이고 있었어요. 정옥을 만나 얘기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죠.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비서실장을 호출했어요. 김 실장님, 박정옥 환자분, 내 방으로 모시고 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모시고 오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사님, 박정옥 환자분 모시고 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옥이 쭈뼛거리며 들어왔어요. 앉으세요. 정옥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지만 떨리는 걸 감출 수 없었죠. 도윤은 책상 서랍에서 나무 코끼리 인형을 꺼내 정옥이 앉은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정옥은 그걸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입으로 올라갔어요. 이게 어떻게... 정옥의 손이 떨리며 나무 코끼리를 집어들었습니다. 투박하고 못생긴 코끼리였어요.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했습니다. 정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이건 우리 윤희 건데. 정옥은 코끼리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윤희 아빠가 나무 깎는 걸 좋아했어요. 서툴렀지만요.
정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윤희한테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줬죠. 그 중에 윤희가 이 코끼리를 제일 좋아했어요. 정욱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코끼리가 너무 못생겼다고 내가 그랬는데 우리 윤희는 아빠가 만들어줘서 좋다고 흑. 정욱은 코끼리 인형을 손에 쥐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우리 윤희가 이걸 얼마나 아꼈는지 자면서도 안고 잤어요. 도윤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에서 그 장면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빠가 웃으며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던 모습, 엄마가 옆에서 웃고 있던 모습, 그리고 따뜻하고 행복했던 그 순간이 도윤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르신, 저는 말이 목에 걸렸습니다. 저는 34년 전에 양부모님께 입양됐습니다. 정욱의 손이 멈췄어요. 코끼리를 쥔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이름도 부모님도 어디서 왔는지도 전부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코끼리만은 이것만은 제 주머니에 들어 있었대요. 도윤은 코끼리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제가 가진 유일한 단서였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정욱은 도윤을 바라봤어요. 온몸이 떨렸죠. 도윤이 정욱에게 다가왔습니다. 무릎 꿇고 앉아 정욱의 손을 잡았어요. 제가 혹시 윤희일까요? 도윤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이 팔목의 흉터, 누군가를 향해 손을 흔들던 기억, 그리고 이 코끼리. 도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욱은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손목 안쪽에 오래된 화상 흉터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 윤희가 뜨거운 냄비를 잡으려고 해서 내가 막았지만 국물이 쏟아져서 정욱의 목소리가 흐느낌에 뚝뚝 끊겼습니다. 그래서 둘 다 손에 흉터가. 정욱이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윤아, 우리 윤희. 정욱이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34년 만에 잡아보는 아들의 손이었어요. 윤아, 우리 윤희,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욱은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엄마가 너를 잃어버려서. 도윤이 정욱을 꼭 안아주었어요. 엄마, 어머니.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34년의 그리움과 아픔이 쏟아져 나왔어요. 윤아, 너 혼자 얼마나 무서웠니? 얼마나 힘들었니? 정욱은 도윤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어릴 적 윤희를 재울 때처럼요.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도윤이 정욱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저를 찾아오셨잖아요. 저는 괜찮았어요. 좋은 분들을 만나서 잘 자랐어요. 정욱은 도윤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많이 컸구나. 이렇게 의젓하게, 이렇게 훌륭하게. 정욱은 손가락으로 도윤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엄마가 널 찾으러 다녔어. 매일매일 찾아다녔어. 아빠도 널 찾다가. 정욱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도윤은 알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요. 미안해요, 엄마, 제가 기억하지 못해서. 아니야, 윤아. 내 잘못이 아니야. 두 사람은 다시 한번 꽉 안았어요. 이제 제가 어머니를 지킬게요.
평생.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어머니를 혼자 두지 않을게요. 절대로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작은 나무 코끼리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어요. 투박하고 못생긴 코끼리였지만 34년 동안 두 사람을 이어준 단 하나의 연결고리였습니다. 이제 그 코끼리는 다시 가족이 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기적 같은 재회였습니다. 도윤은 눈물 젖은 눈가를 손등으로 눌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옥은 한참을 침묵하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도윤을 고아원에 맡겨야 했던 사연을 이야기했어요. 1년 뒤에 고아원에 갔는데 내가 사라졌다는 얘기를 들었어. 정옥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부터 아빠는 전국으로 너를 찾아다녔어. 경찰서, 고아원, 보육원, 역마다 전부 다녔지. 그렇게 몇 년을 밤낮 없이 찾아다니다 정옥의 목소리가 끊어졌어요. 그러다 교통사고를 당했어. 아버지, 아버지, 도윤은 오열했습니다. 저 때문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정옥이 도윤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 내 잘못이 아니란다. 아빠는 널 사랑했어. 너를 찾고 싶어 했어. 그게 아빠의 선택이었어. 정옥은 도윤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댔습니다. 윤아, 그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어요. 너의 이름은 윤외자야. 아빠의 성은 김씨, 그래서 김윤. 도윤은 그 이름을 나직이 되뇌었습니다. 김윤, 김윤, 낯설지만 동시에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었어요. 제 이름이 김윤이었군요.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34년 동안 자신은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부모가 자신을 원하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자신은 기다려졌던 아이였습니다. 찾아 헤매졌던 아이였어요. 사랑받았던 아이였습니다. 어머니, 도윤은 정옥을 끌어안았어요. 감사합니다. 저를 낳아주셔서, 저를 찾아주셔서. 바로 그때 노크 소리가 들리고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심각하게 굳어 있었어요. 이사장님, 긴급 보고드릴 일이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정옥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정옥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잠시만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윤아. 도윤은 비서실장을 따라 복도로 나갔습니다. 문을 닫자 비서실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사장님, 부원장 쪽에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보호자 없는 고령 환자들이 별도 명단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태블릿을 건넸어요. 이 명단을 보십시오. 도윤은 화면을 내려보다 얼어붙었습니다. 정옥의 병실 번호가 그 명단에 포함돼 있었어요. 불법 임상시험 대상자로 분류된 것 같습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그리고 리베이트와 의료사고 기록 조작이 갈수록 대범해지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 부회장이 있습니다. 부회장이요? 네, 부회장이 이사장님을 흔들어 자리에서 물러나게 만든 후 병원을 장악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끊임없이 병원에서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의 판단력과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려는 것 같습니다. 도윤이 차갑게 지시했어요. 비밀 감사팀을 즉시 가동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도윤이 비서실장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박정욱 환자와 저의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세요. 비서실장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유전자 검사요? 네, 철저히 비밀로 진행하세요.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비서실장은 더 묻지 않고 고개를 숙였어요. 도윤은 이사장실로 돌아갔습니다. 정욱은 창가에 서 있었어요. 도윤을 보자 돌아섰습니다. 정욱의 얼굴에 불안함이 역력했어요. 도윤이 미소 지으며 정욱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둘이 있을 때는 어머니라고 부르겠습니다. 정욱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이제 치료 잘 받으세요. 건강 회복하는 데만 신경 쓰시고요. 다른 건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아무 걱정 마세요. 도윤은 정욱을 병실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푹 쉬세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그래, 윤아. 조심해서 가거라. 도윤이 나간 뒤 정욱은 침대에 앉았어요. 불안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뭔가 아들에게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때 며칠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복도에서 우연히 들었던 대화요. 의료사고 은폐, 기록 조작 지시. 정욱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 정욱은 파일을 재생해 봤어요. 이번 거는 확실히 처리해야 해. 기록 조작은 제대로 됐지? 네, 부원장님. 정욱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윤희에게 위험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욱은 핸드폰을 꼭 쥐었어요. 윤희를 지켜야 해. 정욱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은 비밀 감사팀에서 올라온 자료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전원 대상 명단이었어요. 보호자 없는 고령 환자들의 목록이었죠. 명단을 내려보던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312호 박정욱, 어머니의 이름이 거기 있었어요. 도윤은 즉시 내선 전화를 눌렀습니다. 행정팀장, 지금 올라오세요. 몇 분 뒤 행정팀장이 들어왔어요. 부르셨습니까, 이사장님? 312호 박정욱 환자의 전원을 보류하세요. 도윤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행정팀장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사장님, 이미 승인된 전원 계획인데요. 보류입니다. 즉시요.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유를 알려주셔야.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행정팀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물러났어요. 복도에 나서자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회장님, 보고 드릴 일이 있습니다. 청암의료재단 부회장실이었습니다. 부회장 장이문은 전화를 받고 얼굴을 찌푸렸어요. 312호 환자 전원 보류. 왜? 이사장님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만 하셨습니다. 강도윤, 내가 감히. 그 환자가 누군데? 그냥 보호자 없는 노인이에요. 그런데 왜 그 환자만 특별히 보호하는 거지? 장이문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사적 감정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지. 소문 퍼뜨려 이사장이 개인적인 이유로 병원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고요. 며칠 사이 병원 곳곳에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사장님이 요즘 이상해. 특정 환자만 편애한대. 병원 운영보다 개인 감정이 앞선다던데. 간호사들과 직원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퍼져나갔어요. 동시에 다른 소문도 돌기 시작했습니다. 과잉 검사가 너무 심한 것 같아. 임상 대상자 명단이 조작됐다던데?
의료사고도 은폐되고 있다는 얘기 들었어? 병원 내부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그 주 내내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월요일 중환자실에서 투약 오류가 발생했어요. 화요일 수술실 장비에서 오작동이 일어났습니다. 수요일 환자 차트가 뒤바뀌는 사고가 났어요. 목요일 검사실에서 검체가 잘못 처리됐습니다. 모든 보고가 도윤에게 올라왔어요. 이사장님의 관리 감독 부족입니다. 시스템 점검을 소홀히 하신 겁니다. 병원 운영에 집중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책임이 모두 도윤에게 향했습니다. 이사회가 소집됐어요. 장이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사장님, 최근 병원 운영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주일 사이 의료사고가 4건이나 발생했어요. 이는 명백한 관리 부실입니다.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사장님이 병원 운영에 집중하지 않으신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에 너무 신경을 쓰신다고 하던데요. 차가운 시선들이 도윤을 향했습니다. 도윤은 말없이 그들을 바라봤어요. 조사 중입니다. 조사요? 뭘 조사하신다는 겁니까? 병원 문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곧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장이문이 비웃었어요. 결과가 나오기 전에 병원이 무너질 것 같은데요.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도윤은 정옥의 차트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문득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날짜로 변경된 약물이 정옥에게 금기시되는 성분이 포함된 약이었어요. 도윤은 담당 의사를 불렀습니다. 이 약물 변경은 왜 하신 겁니까? 저는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약제과에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제과에서요? 도윤은 약제과에 전화를 걸었어요. 312호 환자 약물 변경 지시는 누가 했습니까? 행정팀에서 온 변경 요청서에 따라 처리했습니다. 행정팀에서? 왜 행정팀에서 약물 변경을 요청합니까? 저희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공식 문서라서.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전산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수정 내역이 있었지만 수정자 기록은 삭제돼 있었습니다. 도윤은 비서실장을 불렀어요. 박정욱 환자의 차트가 무단으로 수정됐습니다. 어젯밤에 약물이 변경됐어요. 비서실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사장님, 이건 의도적입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나를 압박하기 위해서 저들이 박정욱 환자를 표적으로 삼고 있어요. 뭔가 눈치를 챈 모양입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깔리고 있었어요. 박정욱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할까요? 도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이깁니다. 여기서 싸워야 해요. 하지만 이사장님 위험합니다. 알아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감사팀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이틀 후면 1차 보고가 나옵니다. 서두르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병원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불안해했고 환자들은 동요했어요. 이사회는 도윤을 압박했고 장이문은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정옥이 있었어요.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반드시 지켜낼 거야. 낮게 중얼거렸어요. 갈등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간호사가 정옥의 병실에 들어왔어요. 어르신, 약 드실 시간입니다.
평소와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의 표정이 달랐어요. 뭔가 불편한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정욱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이 약 평소랑 다른 건가요? 아니요, 같은 겁니다. 간호사는 얼른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욱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정욱은 약을 받아 삼켰어요. 간호사는 서둘러 병실을 나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욱은 몸에 이상을 느꼈어요. 머리가 핑 돌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손끝이 저리기 시작했어요. 유나. 정욱은 중얼거렸습니다. 숨쉬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정욱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리고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살려주세요.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정욱은 헐떡이며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건가? 처음 이 병원에 왔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살아있다는 게 고역이었습니다. 죽고 싶었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평생을 그리워하던 아들을 만났어요. 윤희를 찾았습니다. 34년 만에 다시 만난 아들이에요. 이렇게 갈 수는 없어. 아직 윤희와 함께 있고 싶어. 정욱은 간신히 손을 뻗었지만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 비명을 질렀어요. 312호 환자 쓰러졌어요. 병실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오고 의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혈압 떨어지고 있어요. 산소 포화도 85%. 응급조치 시작. 의료진이 급히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정욱의 몸에 산소 마스크가 씌워졌습니다.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도윤은 회의실에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사장님, 312호 환자 응급 상황입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도윤은 회의실을 박차고 나갔어요. 복도를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수 없어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어머니, 어머니. 312호 병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정욱을 들것에 옮기고 있었어요. 어머니. 도윤이 달려갔습니다. 이사장님, 비켜주세요. 간호사가 도윤을 막았어요. 도윤은 정욱의 창백한 얼굴을 봤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어머니의 얼굴이었어요. 어머니, 어머니. 들것이 복도로 나갔습니다. 도윤은 황급히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갔어요. 정욱의 차트를 꺼냈습니다. 오늘 아침 투약 기록을 확인했어요. 약물 변경 기록이 있었습니다. 도윤의 승인 없이 입력돼 있었어요. 이게 누가 입력한 거야? 도윤이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시스템상으로는 약제과 계정으로 돼 있는데요. 전산팀을 불렀어요. 이 계정 확인해봐. 이사장님, 이 계정은 전산팀 직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제 삭제된 계정입니다. 도윤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삭제된 계정으로 처방을 입력했다고? 네, 시스템 로그를 보면 어젯밤 11시에 입력됐습니다. 그 시간에 누가 접속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 기록이 지워져 있습니다. 도윤은 이를 악물었어요.
장이문이었습니다. 자신과 정욱의 관계를 눈치챈 거예요. 평소 장이문이 도윤을 감시해 온 걸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약점을 찾으려 했던 거죠. 어머니를 공격한 거야. 도윤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34년 만에 만난 어머니였습니다. 기적처럼 다시 만난 가족이에요. 그런데 자신 때문에 어머니의 목숨이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부회장실 장이문은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이사님들께 연락드립니다.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겠습니다. 312호 환자가 응급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사장의 관리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장이문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병원 곳곳에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또 의료사고래. 이사장 취임 후 사고가 늘었대. 관리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환자들도 불안해했습니다. 도윤은 중환자실에서 정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각종 모니터가 연결돼 있었습니다. 의사가 도윤에게 말했어요. 상태가 불안정합니다. 약물 부작용으로 보입니다. 살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윤은 유리창 너머로 정욱을 바라봤어요. 어머니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어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도윤은 유리에 이마를 기댔어요. 제가 지키지 못했어요. 하지만 곧 눈물을 닦았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도윤은 낮게 중얼거렸어요. 어머니의 목숨을 위협한 이상 절대 용서하지 않겠어요. 철저하게 부숴버리겠습니다. 도윤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감사팀 결과를 당장 내놓으세요.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부르세요. 형사고발 준비하겠습니다. 증거를 모두 확보하세요.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도윤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전쟁이 시작됐어요. 도윤은 이사장실로 돌아왔습니다. 비서실장을 불렀어요. 모든 임상 연구 기록과 연구비 지출 내역에 대한 서버 접근을 차단하세요. 지금 당장요? 네, 즉시요. 누구도 접근할 수 없게 하세요. 비서실장이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전화가 왔습니다. 이사장님,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언제죠?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안건은 이사장님의 직무 수행 문제입니다. 도윤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드디어 움직이는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비밀 감사팀장이 들어왔어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1차 결과가 나왔습니다. 말씀하세요. 감사팀장이 자료를 펼쳤어요. 삭제된 약물 처방 계정을 추적했습니다. 이 계정은 행정팀장 최선우의 지시로 생성됐습니다. 로그를 복구한 결과 생성 시점과 삭제 시점이 모두 최선우의 단말기에서 접속한 기록과 일치합니다. 도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계속하세요. 그리고 보호자 없는 고령 환자들의 차트를 분석했습니다. 감사팀장이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이 환자들이 특정 임상 코드로 반복 분류돼 있습니다. 정상적인 임상시험이 아닙니다. 승인받지 않은 약물 테스트로 보입니다. 도윤은 자료를 받아들었습니다. 숫자들이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었어요. 조직적인 범죄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료는 절대 비밀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감사팀장이 나간 뒤 도윤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사장님, 312호 환자 상태가 안정됐습니다.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회복실로 옮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윤은 서둘러 회복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회복실 문을 열었습니다. 정욱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에 혈색이 조금 돌아와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있었어요. 유나 힘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도윤이 침대 옆으로 달려갔어요. 정욱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정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나,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어머니, 말씀 안 하셔도 돼요. 푹 쉬세요. 아니야. 이거 꼭 줘야 해. 정욱이 힘겹게 손을 움직였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어요. 핸드폰 확인해봐. 도윤은 서랍을 열고 정욱의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뭐가 있는데요? 며칠 전에 복도에서 우연히 들었어. 정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시무시한 대화였어. 그래서 녹음했어. 녹음이요? 도윤은 핸드폰 화면을 켰습니다. 녹음 파일이 하나 있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이번 거는 확실히 처리해야 해. 기록 조작은 제대로 됐지? 장이문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부회장님. 하지만 이사장님이 눈치챈 것 같습니다. 행정팀장 최선우의 목소리였어요. 핸드폰을 쥔 도윤의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 이걸 언제 녹음하신 거예요? 며칠 전 휴게실 가다가 들었어. 정욱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듣기에도 무시무시한 얘기였어. 본능적으로 녹음 버튼을 눌렀지. 도윤은 정욱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저를 살렸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병원을 살렸어요. 도윤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증거가 없었으면 정말 막막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정욱은 힘겹게 웃었어요. 내 아들 앞길에 엄마가 도움이 됐다니 기뻐.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평생 너한테 미안했어. 이제라도 도움이 돼서.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도윤이 정욱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어머니는 평생 저를 지켜주셨어요. 지금도 그러고 계시고요. 도윤은 일어섰습니다. 잘 싸워서 이기고 올게요. 회복에만 힘쓰세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도윤은 정욱의 핸드폰에서 녹음 파일을 자신의 폰으로 전송했어요. 푹 쉬세요. 제가 다 해결하고 올게요. 도윤은 정욱의 손을 꼭 잡았다 놓은 뒤 회복실을 나섰어요. 정욱은 혼자 남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들에게 도움이 됐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저렇게 듬직하게 자랐어. 정욱은 울먹였어요. 윤희 아빠, 당신 봤어? 우리 아들 저렇게 컸어. 제대로 키우지도 못했는데 저렇게 훌륭하게 자랐어. 정욱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34년의 회한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어서요. 아들의 힘이 되어줄 수 있어서요. 유나, 잘 싸워. 엄마가 응원할게. 정욱은 작게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복도를 걷는 도윤의 발걸음은 단호했습니다. 핸드폰을 꼭 쥐고 있었어요. 녹음 파일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결정적 증거였어요. 이제 끝장을 내겠습니다. 도윤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전쟁의 막이 오르고 있었어요. 이사회 회의실 앞 도윤은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이미 이사들이 앉아 있었어요. 장이문이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을 보자 냉소를 지었어요. 이사장님 늦으셨네요. 도윤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장이문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사장의 독단적인 병원 운영과 연이은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함입니다. 다른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근 한 달 사이 의료사고가 5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관리 감독 실패입니다. 장이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더욱 심각한 건 이사장이 개인적 감정으로 병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정 환자를 편애하고 정당한 전원 절차마저 막았습니다. 장이문이 도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사장 직무 정지를 요구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몇몇 이사들이 장이문의 말에 동조했어요.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윤은 말없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부회장님, 의료사고가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이문이 비웃었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압니까? 이사장님이 관리를 제대로 안 하셨으니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군요. 도윤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걸 한번 들어보시죠. 도윤은 노트북을 꺼내 회의실 스피커에 연결했어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번 거는 확실히 처리해야 해. 기록 조작은 제대로 됐지? 장이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이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건 도윤은 정옥이 녹음한 내용을 끝까지 재생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모든 이사들이 장이문을 쳐다봤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장이문이 벌떡 일어났어요. 누가 이런 걸 만든 겁니까? 도윤은 차분하게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이건 며칠 전 병원 복도에서 녹음된 파일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보십시오. 도윤이 서류들을 이사들에게 나눠줬어요. 비밀 감사팀이 복구한 서버 기록입니다. 삭제된 계정 생성 로그, 약물 처방 변경 기록, 그리고 행정팀장 최선우의 접속 내역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도윤이 다른 자료를 펼쳤어요. 이건 자금 흐름 분석 자료입니다. 부회장님 명의의 비자금 계좌로 리베이트 대금이 입금된 기록입니다. 금액은 총 15억 원입니다. 이사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어요. 보호자 없는 고령 환자들을 불법 임상시험 대상으로 분류한 명단도 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깔렸어요. 의료사고는 이 불법 임상시험 과정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장이문이 소리쳤어요. 이건 이사장이 꾸며낸 겁니다. 꾸며낸 게 아닙니다. 도윤이 장이문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 모든 자료는 이미 경찰과 보건당국에 전달됐습니다. 부회장님,
그리고 최선우 행정팀장.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장이문 씨, 최선우 씨,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장이문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최선우는 창백한 얼굴로 떨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수갑을 찬 채 회의실에서 끌려나갔어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이사가 입을 열었어요. 이사장님, 저희가 오해했습니다. 병원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숙였어요. 도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병원은 정상 진료를 유지하겠습니다. 문제가 된 연구동과 행정 라인에 대해서는 전면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외부 감사 기관의 협조도 받을 것입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도윤은 회의실을 나와 곧장 회복실로 향했습니다. 가장 먼저 어머니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회복실 문을 열었습니다. 정옥이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유나. 정옥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어머니, 다 끝났어요. 도윤이 정옥의 손을 잡았어요. 장이문과 최선우가 체포됐습니다. 정말? 정옥의 눈이 커졌어요. 도윤은 천천히 이사회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줬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던 일, 증거 자료를 제시했던 일, 그리고 두 사람이 연행된 일까지요. 정옥은 아들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원은 이제 정상화될 거예요. 환자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만들 거예요. 정옥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자신에게 조근조근 병원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어요. 정옥은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정옥은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자상하네요. 당신도 참 자상한 사람이었는데 우리 윤희가 아빠를 많이 닮았어요. 정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윤아, 엄마는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도윤은 정옥을 안았어요. 어머니가 계셔서 가능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지켜주셨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저녁 7시, 도윤은 집 앞에 차를 세웠어요.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났어요. 유나 왔니? 정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어머니, 저 왔어요. 도윤은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식탁 위에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계란말이, 나물 반찬들이요. 도윤이 좋아하는 메뉴들이었어요. 어머니, 또 이렇게 많이 차리셨어요. 윤희가 요즘 바빠서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것 같더라.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도윤은 된장찌개 한 숟가락을 떠먹었어요. 역시 어머니 손맛이에요. 많이 먹어. 살이 빠진 것 같구나. 식사를 하던 도윤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듯 망설였어요. 어머니, 왜 유나? 정옥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정옥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누군데? 우리 병원 소아과 의사예요.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정옥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우리 윤희가 40이 되도록 혼자길래 속으로 걱정했는데 엄마 너무 기쁘다. 정옥은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남동 아버님, 어머님도
얼마나 기뻐하시겠니? 도윤도 미소를 지었어요. 네, 한남동 부모님도 많이 기뻐하실 거예요. 정욱은 1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다음 날이었어요. 도윤과 함께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확인했던 날이요. 이사장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봉투를 건넸었어요. 도윤과 정옥은 함께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모자 관계 확률 99.99%. 두 사람은 그 숫자를 보며 또 한 번 울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과학적으로 증명된 순간이었어요. 정말로 내 아들이구나. 내 어머니. 정말로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날 정옥은 도윤과 함께 한남동으로 양부모님을 만나러 갔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정옥은 떨렸어요. 윤아, 엄마 긴장된다. 괜찮으세요, 어머니. 좋은 분들이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양어머니 김미희가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정옥을 보자 미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거실에서 양아버지 강윤식도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강윤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이의 친부모님을 찾아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말을 마치자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정옥은 황급히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옥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드려야죠. 정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윤희를 이렇게 바르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미희가 눈물을 흘렸어요. 도윤이는 우리에게 선물이었어요. 하늘이 보내주신 네 사람 사이에 띠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같은 아이를 품었던 시간을 공유하는 침묵이었어요.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같은 사랑으로 한 아이를 키웠던 시간이요. 도윤이 정옥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는 앞으로도 한도윤으로 살고 싶어요. 양부모님께서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셨어요. 청암재단도 이어가야 하고요. 도윤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정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윤아. 내 선택을 존중할게. 김윤이든 한도윤이든 너는 내 아들이야. 그걸로 충분해. 도윤은 이번에는 양부모님을 바라봤어요. 아버님, 어머님. 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와 함께하지 못했으니 남은 시간은 함께하고 싶어요. 양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생각했다, 도윤아. 김미희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을 잘 모시고 우리는 언제나 응원할게. 그렇게 정옥과 도윤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하루하루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함께 밥을 먹고 저녁에 하루 이야기를 나누고요. 평범한 일상이 쌓여갔습니다. 정옥이 주방에서 과일을 깎아 나왔습니다. 윤아, 사과 먹어. 접시를 도윤 앞에 놓았어요. 그 사랑하는 여자, 언제 소개시켜 줄 거니? 정옥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조만간 정식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도윤이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어머니 마음에 드실 거예요. 엄마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다 좋아. 정옥이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마. 정옥이 웃었습니다. 도윤도 따라 웃었어요. 행복한 웃음이 집안 곳곳에 퍼졌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거실 선반 위에는 작은 나무 코끼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투박하고 못생긴 코끼리였지만 이제는 가족의 상징이었어요.
34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과일을 나눠 먹고 하루를 이야기하는 시간이요. 그 무엇보다 소중한 기적이었어요. 유나, 내일은 뭐 먹고 싶어? 어머니가 해주시는 거면 다 좋아요. 이 녀석 말은 잘한다. 정옥과 도윤은 웃었습니다. 오래도록 잃어버렸던 시간이었지만 이제 다시 함께였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는 작은 집을 따뜻하게 채웠어요. 34년을 기다려 얻은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갈 수많은 날들의 시작이었어요. 지금까지 정옥과 도윤의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면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